최상의 경우가 최소는 아니고 그 옆으로 갈 확률이 그것도 많아진 것 같아요. 이번 조정에서 네. 회복하더라도 네. 더 급락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미래는 뭐 너무 복잡해서 모르신다고 하셔서 안 네. 여쭤볼 텐데 네. 지금 한국의 주식시장 자체 현재 네. 시점에서는 네네. 좋은 편으로 보세요? 아니면 굉장히 불확실한 상태로 보세요? 지금은 네. 한국을 본다는 것이 그 전 세계가 너무 이제는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네. 한국을 보는 것과 세계를 보는 게 별로 큰 차이가 없고 미국 우리는 같이 안 움직이는 것 같은데요. 네, 그 약간 다른 부분이 있죠. 근데 한국을 보기 위해서는 미국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전체를 봐야 됩니다. 네. 전체를 안 보고 부분을 보는 게 이게 사실은 불가능해졌어요. 이것도 복잡계의 차이예요. 복잡계에서는 전체를 떼어서 부분만을 볼 수 있는 뷰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근데 단순계에서는 한국 따로 미국 따로 보는 게 왜냐하면 다 분리돼 있다라는 철학을 베이스로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는 뷰가 다 다를 수 있어요. 네네. 근데 복잡계에서는 미국이 이런 상황에서 한국, 중국이 이런 상황에서 한국 이 세 개를 엮어서 어떻게 보고 이렇게 보는 것이지 네. 중국에 대한 시황은 어떻고 미국에 대한 시황은 어떻고 한국에 대한 시황은 어떻습니다. 이렇게 따로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미국의 정책은 미국의 시장은 계속 괜찮았지만 네. 미국의 정책은 올해 많이 바뀌었어요. 네. 테이퍼링에 대한 많은 부분들 네. 지금 그 테이퍼링이 지나고 나면 금리는 아직은 인상 구간이 좀 네. 남았지만 네. 유동성에 관련된 이슈가 한마디로 커진다는 거고요. 네. 안 좋은 쪽으로. 네. 그리고 지금 이미 주식시장은 다 히스토리컬 고점을 넘어서 있잖아요. 지수 측면으로 봐도 그렇고 밸류에이션으로 봐서 네. 그렇기 때문에 펀더멘탈은 뭐 새로운 뷰를 적용하든 옛날의 방식을 적용하든 다 비쌉니다. 네.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펀더멘탈 상으로 비싸 있는 상태에서 유동성 이슈는 조금 변수가 많아진 거고요. 그리고 센티멘트는 두 개에 대해서 지금 비싼 상태에서 유동성의 변수가 생겼을 때 센티멘트가 혼자 좋아지긴 어려워요. 이거는 좋을 중 아니면 그런 상황까지는 아직 아닌 네.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에 대해서는 지수와 상관없이 조심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좋은 건 그 중에서 제일 좋으니까 미국으로 자금이 들어가는 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괜찮기 때문에 미국으로 자금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금 상대적으로 이렇게 변수들이 많아지는데 그래도 미국이 제일 안전하잖아 라고 하니까 미국 시장으로 돈이 들어가면서 미국의 지수는 괜찮지만 네. 올해 잘 알고 계시다시피 중국 시장의 흔들림 그리고 한국 시장의 박스권 여러 가지들이 우리 시장에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올해를 계속 좀 박스권으로 보고 있고요. 이 부분이 크게 달라지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위쪽 상단으로 올라가려면 사실은 지금 이제 가장 크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이 델타 변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없어지면서 경제 정상화, 네. 리오프닝이라는 그게 확실하게 되는 상태가 당연히 좋겠죠. 그러면서 시장에 돈이 안 빠져야 돼요. 유동성이라는 게 굉장히 지금 비중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돈이 안 빠지면서 리오프닝이 된다, 경제 재개가 된다. 이 두 가지가 공존할 때는 시장이 굉장히 좋을 수 있겠지만 지금 설명드린 대로 미국에서 지금 정책이 바뀌고 있는 상황. 네. 그럼 좋으면 좋은 만큼 정책을 저쪽에서는 더 조절할 확률이 높단 말이죠. 그럼 위에는 유동성 측면에서 네. 좀 막혀 있을 수 있겠죠. 하단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정책을 쓸 거기 때문에 네. 금리가 막고 있어요. 금리가 너무 낮아요. 그래서 이 금리 1%대인데 지금 네. 시장이 조정을 받아도 한 주식시장이 10% 정도 조정받잖아요. 그럼 어차피 금리 1%에서 할 게 없다가 10% 빠진 주식시장이 괜찮아 보일 거예요. 왜냐하면 할 게 없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계속 한 어느 정도 조정이 받으면 계속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는 금리 상황 때문에 계속 있을 거고요. 네. 그래서 하단과 상단이 다 그렇게 좀 견고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제가 3% 보니까 이사님께서 유망하다고 좀 보는 섹터 쪽이 그때 말씀하신 게 건설이랑 네네네. 은행이랑 인프라. 한 가지 근데 더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 철강. 이 생각은 여전히 변함이 없으신 건가요? 이게 다 정부의 활동에 영향을 크게 받는 쪽입니다. 네. 그 정부의 활동을 크게 받는 네. 쪽인데 크게 생각이 바뀌지는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뭐냐면
그 생각이 바뀌지 않았다 해도 그 업종들이 지금 상대적으로 좋아 보이는 게 예전에는 10의 강도로 좋아 보였는데 지금은 5의 강도로 좋아 보이는 거죠. 이게 그 뭔가 좋아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더 이거보다는 좀 조심스럽게 좋아하게 돼요. 왜냐하면 변수들이 어려워졌으니까. 이거는 사실 시장을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시장이 작년 연말부터 굉장히 조심스러운 비관도 많이 나왔어요. 근데 뭐 계속적으로 시장이 미국 시장은 계속 오르고 뭐 중국 시장은 조정받았지만 우리나라는 계속 박스권이고 밑단에서는 계속적으로 다시 조금 조정받으면 다시 올라오잖아요. 설명드린 제가 보기에는 금리가 제일 큰 요인인데 그런 부분 때문에 그분들도 계속적으로 지금 안 좋다는 얘기를 6개월, 1년치 하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안 좋게 보는 사람들의 강도도 조금 조심스러운 강도는 줄었고 좋게 보는 사람들도 위쪽을 좋게 보기 어렵고 그러니까 위도 못 가고 아래도 못 가고 그러니까 박스로 가는 거죠. 근데 유망하다 해주신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대부분 유망하다고 하는 그 섹터를 얘기하면 대부분 좀 성장 섹터 쪽에 꼭 한 가지 정도는 좀 들어가던데 어떻게 보면 이사님 말씀하신 그쪽에 관련된 건 하나도 없더라고요. 네, 그거는 왜 그런 거죠? 제가 과학을 좀 그래도 시장에 있는 사람 중에 익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새로운 뭐 신기술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당연히 되게 얼리 어답터 쪽이 많아요. 제가 뭐 실제로 쓰진 않지만 투자 면에서는. 그래서 그 사실 카카오를 2015년도 15년도가 아니군요. 18년도 정도에 제가 같이 일하는 분들하고 일하면서 사야 된다. 그때는 이제 그 분할 전이어가지고 주가가 좀 달랐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때는 저점을 계속적으로 카카오가 기고 있던 상태에서 그게 배너 광고가 들어오기 전에 그 배너 광고가 들어오면서 이제 이익이 증가하는 게 굉장히 캐탈리스트였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이제 그 부분이 사회에서 하는 그 비중 대비 그다음에 지금 미국에서는 계속 뺑이 계속 날아가고 있었던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태랑 너무 안 어울려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매수하자라는 콜을 했었던 사람인데 그게 올해 들어와서는 이 투자에서는 사실 그 여러 가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심리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제는 카카오나 네이버나 이런 데들은 그냥 무조건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거죠. 다 알죠. 다 알고 그다음에 너무 세부적인 부분들까지 또 이거를 호재라고 생각하고 사실은 그 글로벌 혹은 국내 유동성이 들어와서 그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인덱스 자금이 그걸 사서 주가가 올라가는 날도 있을 텐데 그래도 카카오에서 뭔가를 했으니까 좋은 거야라고 설명을 하고 뭐든지 다 좋은 쪽으로만 해석이 되고 제2의 국민주가 되었습니다. 예, 그랬던 거죠. 근데 그런 상태에서 최근에 좀 조정이 좀 크게 나왔는데 컸죠. 예, 이게 그 규제라는 부분에 대한 부분이 나오면서 이번에 조정이 많았잖아요. 근데 이제 특히나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규제라는 이슈 때문에 6개월 동안 굉장히 많은 안 좋은 부분이 있었는데 한국에서도 규제가 나와라는 부분이 굉장히 안 좋게 보였을 것이고 그리고 제가 외사에 있어 봤잖아요. 그렇게 디테일에 관심이 없는 포지션들도 많습니다. 굉장히 카카오나 네이버를 분석을 많이 해서 투자하는 그러한 외국인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자금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 데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슈가 나오면 일단은 그냥 그 포지션 지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크게 영향을 준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 뺑에서 우리가 경험을 했듯이 뺑도 사이사이에 여러 번 조정이 있었잖아요. 근데 조정이 있었지만 조정이 있을 때마다 주가가 빠지면서 이익이 계속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조정받을 때 굉장히 가속해서 싸졌습니다. 가속해서 주가의 매력도가 있었던 거죠. 지금 네이버와 카카오도 계속적으로 이익은 성장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주가 조정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 가속해서 매력도는 또 생겨요. 좋은 주식은. 근데 문제는 이제 뺑 같은 경우에는 미국 자체의 규모도 크고 그 비즈니스가 글로벌 전체를 장악하고 있는데 국내 비즈니스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영역에 대한 부분의 한계와 이미 좀 많이 사람들이 주식을 갖고 있는 상태라서 조정받았다고 또 살 사람이 좀 아무래도 줄었겠죠.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은 좀 가장 좀 그 최선의 경우가 최상의 경우가 최선은 아니고 그 옆으로 갈 확률이 그것도 많아진 것 같아요. 이번 조정에서 회복하더라도 더 급락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미국의 팡처럼 나중에라도 따라가는 거는 좀 그림이 안 비슷할 수 있다라는 의미신 건가요? 그거는 이제 그 말씀드렸던 비즈니스 영역의 문제도 있고요. 그 영역이 훨씬 적다라는 부분. 네. 그리고 규제라는 부분이 이제 전체적으로 나온 부분에다가 그다음에 그 팽이 상승했을 때의 유동성 정책이 준 적이 없었던 상태였는데 지금은 유동성 정책이 변동되는 구간에 와 있기 때문에 네. 그때 팽이 누렸던 상태와는 비슷한 부분 절반, 다른 부분이 절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성장주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현재는 시장에 많이 좋은 부분이 반영돼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 기본적으로 지금 제가 그 위로도 안 보고 아래도 안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이게 절대적인 매력도를 찾기 어려운 시장이라는 얘기예요. 절대적으로. 그럼 절대적인 매력도를 찾기 어려울 때는 상대적인 매력도를 찾아야 되는데 그 상대적인 매력도의 기준이 되는 것들이 성장성이나 여러 가지 다른 부분들보다는 지금 현재 정책이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절대 밸류에이션에 대한 그 매력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들이 밸류에이션이 낮은 것들이 더 사람들 눈에 좀 편안하게 보일 겁니다. 점점 변수가 어려워질 때는 사람들이 힘들기 때문에 편안한 걸 선호할 수밖에 없어요. 갖고 있어서 너무 변동성이 크고 잘 모르겠는 일이 뉴스가 맨날 나오고 하게 네. 되면 이게 우리가 다 머리로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몸과 마음으로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네. 마음이 계속 힘듭니다. 이런 포지션을 오래 갖고 있기가 어려워지죠. 한 가지 궁금한 게 네. 아까 전에 이제 복잡계에 투자는 어떻게 보면 바닷속 네. 이제 바다에 나간 그 어부와 비슷하다 얘기해 주셨는데 네. 그 바다에 나간 어부는 이제 금방 못 들어오잖아요. 못 들어오죠. 네. 이사님이 이제 복잡계 투자에서 굉장히 잘 아시고 이제 투자 굉장히 잘 하시는 분이시지만 이사님이 늘 백전백승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이사님이 체크 못한 복잡계 때문에 네. 바다에서 못 돌아온 사례도 있을 것 같은데 있어요. 한 개 정도 좀 사례 얘기해 주시면. 아픔을 이제 원래 또 남의 불행을 네. 한 개 들어야지.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 실패를 통해서 반면교사 배우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날카로우시고 짚고 드시네요. 그 성공 사례만 전달하면 또 재미가 없어요. 예, 그렇죠, 그렇죠. 예. 그좋은 질문자시네요. 네. 예,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항상 그 뭐든지 설이 걷을 때가 문제입니다. 설이. 그러니까 제가 공부가 네. 어느 정도 안 돼 있을 때, 네. 어느 정도 공부 안 됐을 때 자기가 되게 많이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언제 겪었냐면, 네. 뭐 지금도 겪고 있지만 네. 예전보다는 조금 작게 겪고 있어서. 네. 제가 아까 전에 책을 말씀을 드렸는데 네. 책을 한 5,000권 정도 읽었더니 5,000권 읽으셨어요? 그보단 더 많이 읽었죠. 지금은 제가 25,000권까지 세고 그 다음부터는 안 세서 모르겠어요. 25,000권이요? 네. 그래서 5,000권 정도 읽었을 때가 30대 후반 정도 됐을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30대 후반이라는 젊은 열기, 활기도 그렇고. 네. 외사에서 이제 영업하면서 이제 임원 타이틀 달고 네. 이렇게 어깨뽕 회사 좀도 지원 나오고 그렇죠. 뭐 다 겪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럴 때 그때 이제 잘난 맛에 빠진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2007년부터 8년도에 서브프라임이 터질 때 나름대로 조심스러운 콜을 좀 적절할 때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콜을 적절하게 했던 부분에 이제 취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정책 부분의 변동이 때문보다는 센티멘트의 변동 때문에 그 부분을 잡아놓고서는 하락을 할 이유를 이게 충분히 그 센티멘트가 해결이 되고 정부에서의 지원책이 나오는 정부에서의 액션까지 나왔는데 이거를 센티멘트의 무너진 부분만 보고 정부에서 나오는 정책의 신호들을 취해서 잘 안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미 시장이 폭락을 했는데 거기에서도 더 폭락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 빠져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센티멘트에 대한 부분만 복잡계를 주장하면서 여러 개를 봐야 된다고 하는 사람이 펀더멘탈과 센티멘트만 보면서 외부 요인인 정부의 역할의 개입을 제가 좀 안 보고 있었던 거죠. 그건 이제 제가
복잡계로는 맞지만 변수를 2개만 보면서 충분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 상태에서 변수가 3개가 된 거죠. 근데 이 3개가 되는 부분들을 이 상태에서 눈이 멀어서 못 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충분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데 충분하다고 생각한 거죠. 10년도 지난 일이니까 종목이 뭐였는데요? 종목이 아니라 시장 전체를. 예, 시장 전체에 대해서 거기서도 계속 그때 굉장히 많이 빠졌잖아요. 예, 서브프라임 때. 그렇죠. 그 저점에서도 이제 주식 사면 안 된다고 하고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네. 그래서 뭐 그때 이제 뭐 회사를 그만두는 사람도 많고 되게 어려웠던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사실 그때 이제 주식을 사라고 하는 콜을 지금은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정부 정책의 영향이 이 피크와 하단에서 굉장히 비중이 높아지다는 걸 이번에도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그렇죠. 작년도에 그 코로나 사태가 터졌을 때 정부에서의 역할이 그 저점에서는 사실은 100%가 아니라 120%까지 갔대요. 왜 그러냐면 지금 센티멘트랑 펀더멘털이 너무나 마이너스 값이 커졌기 때문에 마이너스 한 50 두 개 합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센티멘트가 마이너스 20대 있고 그다음에 너무 펀더멘털이 안 좋으니까 마이너스 30에서 마이너스 50이 값이 생겼다고 해봐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정부가 50을 플러스를 주면 어차피 제로가 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정부의 역할이 여기서 100도 되고 120도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 설명을 드리면 혹시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비율은 100%밖에 안 들어가서 상대적인 비율을 얘기할 때 100% 이상을 넣기는 어려운데 저는 이제 투자를 할 때 어떤 방식을 쓰냐면 절대적인 가치와 상대적인 가치를 함께 넣으면 비율을 마이너스 값도 넣을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는 이제 센티멘트와 펀더멘털과 유동성이 3분의 1씩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센티멘트가 완전히 무너져서 마이너스 3분의 1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럼 마이너스 3분의 1이 됐을 때 얘가 3분의 2, 3분의 2가 돼서 100을 넘겨버리면 전체 비율은 그 100을 넘어가는 것 같지만 얘가 마이너스 값이기 때문에 줄이면서 전체 비율은 또 100으로 맞춰줘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마이너스 값이 생겨도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 전체에서 구성을 하는지를 그러니까 센티멘트가 너무 비중이 떨어지고 펀더멘털이 제로가 됐다고 해서 0으로 넣지 말고 아예 마이너스 값을 넣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적자가 예를 들어 회사가 났다라고 하면 그 회사의 적자가 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을 제로로 보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로 넣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뭔가 지원책이 나오면 그 부분에 마이너스 값을 올릴 수 있는 정도의 플러스 값이 생기면 이 두 개를 더한 플러스 값이 되거나 그게 충분치 않은 마이너스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에 대한 부분까지 같이 넣고 계산을 하는 거죠. 이게 인류가 발전을 하면서 처음에 음수를 우리가 미리 알고 있지 않았잖아요. 그럼 처음에는 양수라는 범위만 알고 있다가 마이너스 범위를 알게 되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커진 거잖아요. 그것과 동일하게 투자를 할 때의 비율 값에도 기존에는 대부분의 다 투자를 할 때 비율을 다 양수 값으로만 생각을 하세요. 근데 마이너스의 범위를 넣어가지고 그 부분을 다시 정립을 하면 상대적인 가치와 절대적인 가치를 동시에 넣을 수 있습니다. 비율에. 그 방법을 개인적으로 쓰고 있죠.